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제가 이제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국방 논평을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렸던 게 아마 한 달 전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지금 다시 이제 예전처럼 국방 논평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꼭지들도 이제 같이 병행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제 세상 돌아보기에 국방 논평의 어떤 지향점 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례들을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국방 논평에 있어서 세상 돌아보기가 바라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셋은 각각 다 중요하죠. 강력한 자주국방 있어야 되고 지역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역 균형자 역할, 강력한 자주국방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지역 균형자 역할이 할 수 있는, 지역 균형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한 자주국방력을 가진 지역 균형자 역할이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변화하는 세상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죠. 우리가 피해가 나지 않게, 그리고 이웃들이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게 우리가 다독거릴 힘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외세의 간섭을 최소화시키고 우리의 힘으로 평화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죠. 우리가 강력한 자주국방력을 가지고 지역 균형자 역할을 잘 한다면 지금 세계의 흐름은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기회가 동북아에서 창조되는 것을,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시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세상 돌아보기가 국방 논평에서 어떤 주제를 다루더라도 간혹 칭찬을 하고 간혹 비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기준은 여기서 이제 오겠죠. 또 하나 이제 다른 거와 다른 점은 제가 가끔 이제 국제 정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실 외교와 국방은 같아요. 외교적으로 해결한다? 외교적인 해결의 마지막 방식은 뭡니까? 결국은 전쟁이죠. 그래서 국방입니다. 그래서 외교와 국방은 한 몸이에요.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국방력이 세지면은, 잘 준비된 힘이 있으면은 외교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언론이든 유튜브든 국제 정세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아주 단편적인 시선 속에 살고 있어요. 친미 아니면 반미. 저는 그 두 개 어디도 손을 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적절한 동맹 관계죠. 자, 일본, 우리나라를 빼앗았던, 침탈했던, 우리한테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원수, 그렇게만 지금도 계속 생각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도 있어야 되는 거죠, 유연하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동맹국이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한다. 그럼 미국 대신 중국이랑 싸워주실 겁니까? 그건 아니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우리한테 많은 군사기술들을 전수해준 나라예요. 미국이 해주지 않았던. 그래서 우리가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나라였고, 남북이 이어짐에 따라서 러시아의 시베리아가 경제권으로 편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부정적인 세계 여론에 지금 또 타겟이 되고 있기도 하죠. 복잡한 상황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이해관계, 평화 통일을 하자고 하는 부분, 지역의 균형자 역할을 하자는 부분, 그리고 강력한 자주국방력을 건설하자는 부분, 이것들이 이루어지려면은 세계가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전환기라는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세계사적 전환기에서 세계사의 흐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차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 언론들이 그런데 단련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안목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외세 의존적인 거죠. 일본이나 미국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프로파간다가 우리한테 그대로 와서 우리의 프로파간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확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스스로 해외 정세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디어가 없는데 최소한 동북아 지역에서라도 중심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은 우리가 새겨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부족하나마 국제 정세 부분에서도 국방 논평을 통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태도 그래 해왔죠, 사실은.
자, 이제 세상 돌아보기에 국방 논평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입장은 지금 국방 언론의 입장에서는 그 지형을 봤을 때는 상당히 소수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대책점에 누가 있느냐? 지금 이 사진 속에 인물이 그 대책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조선일보의 국방기자 유용원. 예. 이 사람을 한번 둘러봄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국방 언론의 안보에, 외교에 대한 국민의 여론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자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세상 돌아보기가 국방 논평을 통해서 지향하는 바가 어떤 맥락 속에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방기자 유용원의 입장은 세상 돌아보기 입장과 정반대입니다. 네. 자, 이것은 그가 게재한 기사들, 소개한 기사들을 통해서 제가 짐작한 부분이에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이 노련한 기자가 본인이 직접 이렇게 서설 푸른 소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본인의 입장이라는 것을 그의 기사들을 쭉 장기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그의 입장을 한번 보자면은 이제 많은 밀떡들이라고 하죠.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이제 무기 체계에 대한 것으로 시작을 하죠. 예, 거기로 시작을 하고 이제 살이 붙어가는 상황인데 유용호는 수입 무기에 상당히 편향되어 있죠. 예. 특히 미국 무기를 도입한다는 입장이 항상 서 있습니다. 예. 쉽게 그 사례들 찾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미국 MD 체계에 가입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돈 들여 살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MD 체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국적 무기가 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전자권 환수에는 당연히 반대하죠. 예. 그리고 그의 예전에 기사들을 통해서 입장을 확인해 추정해 보면 한미일 군사동맹을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MD 체계, 미국 MD 체계 가입과 같은 의견이죠. 예.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가요? 한때 우리가 일본하고 뭐 군사적인 협력 관계 같은 게 조금 도드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반기는 그런 기사를 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북미 종전선언을 반대하죠. 예. 긴장 관계를 선호합니다. 한반도에 있어서. 이런 입장을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 과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 문제는 지금 국방 언론 지형에 있어서 이거 뭐 다른 분야 경제나 정치 뭐 사회 일반에 비해서 넓은 분야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매니아층이에요. 그래서 사회 전체의 비평의 시각이 많이 도달하지 않아요. 이 분야까지. 그래서 지금 유용호는 가장 오래된 업력을 가진 국방기자로서 다른 많은 신문사의 기자들이 이 사람의 지향점을 같이 따르고 있어요. 예. 이런 분위기를 따르지 않는 기자는 찾기가 어려워요. 없지는 않겠지만. 예. 그래서 유용원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언론사의 국방 전문 기자들 전체를 언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용호는 원래 이제 유용호의 군사세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대민 접촉을 했죠. 대중 접촉을 기자직을 하면서 지금 아마 4억 회 정도의 조회수가 있었다고 본인 스스로 홍보를 하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는 그 국방정책과 계를 같이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국방 뉴스에 본게임 2라는 본게임 1이 있고 2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절찬리에 이제 방송을 중이고요. 최근에 제가 어디 케이블 채널에서도 이 방송을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분야에 있어서. 자, 그의 우리나라 국방에 대한 어떤 지향점과 이런 대중에 있어서의 어떤 인기도 그게 두 개가 결합된 상태에서는 우리 국방 여론 형성에 있어서 아주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예.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93년도부터 국방부를 출입했대요. 이 사람 64년생이니까 아마 20대 첫 기자생활 여기서 처음부터 국방 기자를 했던 것 같아요. 저 때면 김영삼 정부예요. 시절이 김영삼 김대중부터 쭉 지금 이제 앞 신정부까지 하게 되면 한 7번의 정부를 거치게 되는 기자인 거예요. 예, 예. 자, 이 사람은 유용호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20, 30대 젊은 남자들, 특히 남성들이 어떤 밀리터리계 밀떡이 되는 과정에서 그 기초 과정을 이 사람이 길목을 잡고 있죠. 예. 그러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창의성이나 정치적인 의견 개진을 약간 누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서서히 본인의 어떤 국방에 대한 사고가 스며들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20, 30대 청년들한테 약간 왜곡된 그리고 제한된 그런 역사관을 주입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일베들의 기초 훈련 장소예요.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또한 음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해외 방산 기업과 아주 면밀한 관계를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고, 또한 지금 이제 방사청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해외든 국내든 방산업체와 직접적인 접촉면이 많이 줄었죠. 고급 장교들이. 근데 그 고급 장교들이 이제 은퇴 후에 선호하는 직장이 그런 해외 방산업체의 자리란 말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한 파워가 생기고 우선적으로 모든 정보를 제공받게 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파워하우스가 된 거예요. 유용원은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계속 넓혀가고 있는 것이죠. 거대한 힘입니다. 예. 우리나라 정치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유권자의 입장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한 것이죠. 근데 그게 좋은 영향이냐? 절대 아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유용원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유용원이 제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길목을 잡고 있느냐, 소수 전문가라는 그런 입장에서 그리고 수많은 여론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 그걸 지켜봤습니다. 혼자 힘으로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국방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그애라는 존재를 알게 된 것이지만, 사회 각 다른 분야, 이거보다 더 작은 분야도 있고 여론에 잘 노출되지 않은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세부 분야들이 뭐 문화계, 역사계 있겠죠. 그런 분야에도 다 유용원들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자, 이들이 어떤 특정한 목적, 세상의 조류와 세상의 흐름과 역행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서로 연합하면은 엄청난 숫자의 여론을 자기 편으로 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전문가 그룹들이 무섭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활용된 것 같아요. 이들의 말을 자꾸 반복해서 들을수록 나의 사고의 폭은 좁아지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게끔 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아둔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갉아먹는 짓이고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부숴버리는 그런 행태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이야기지만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국방 분야인데 새 정부의 국방 정책과 일치하느냐? 분명히 이 정부가 탄생하는 과정에서는 괴를 같이 한 거 분명하다고 봅니다. 뭐 당연히 암묵적으로 당연히 이런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유보하고 싶어요. 그래서 향후 국방 논평들을 통해서 새 정부의 국방 정책을 조금 더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용원의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유용원의 입장과는 좀 다를 수도 있는 기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유용원의 기자로서의 국방기자로서의 행적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 분들은. 이 점을 확실히 인지를 하시고 그 뒤에 이후의 행보를 보시면은 그가 왜 제가 이런 동영상을 하나를 할애해 가면서까지 그를 언급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노무현 정부 시즌 2004년에 우리가 비밀리에 핵추진 잠수함 확보 사업을 했어요. 시작을 했고 그 사업이 362 사업이라고 했지요. 그래 기자들한테 엠바고를 걸었는데 그 엠바고를 깨고 조선일보 일면에다가 보도를 한 사람이 유용원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도망을 갔죠.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이제 노무현 시절에 이 362 사업은 같은 해 미국이겠죠. 미국의 압력으로 362 사업단이 해체가 되는데 이 기사가 그게 단초가 됐다는 게 정설이에요. 자, 그의 채널에 그의 웹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들을 못 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알더라도 그들의 어떤 변명에 의해서 윤색된 그런 상황들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이게 2004년 1월 26일자 조선일보 일면이에요. 왼쪽에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그 내용이에요. 유영훈 기자가 엠바고를 깨고 일면에 실은 거예요. 한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기로 이렇게 돼 있죠. 내용을 잠깐 볼게요. 내용을 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밑에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군 당국은 금년부터 2006년까지 개념 설계 작업을 마친 뒤 2007년부터 건조에 착수해서 2012년부터 2, 3년 간격으로 수척을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 현재 전 세계 핵잠수함을 건조 보유 중인 나라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인데 우리가 잠수함을 건조할 경우 세계에서 6번째가 되는데 일본, 중국의 반발 등 국제적 파장이 예상된다. 그 다음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죠.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말 이 같은 정보를 입수, 주한 미군 및 정보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큰 근거예요. 본인이 이것을 자복하는 것이죠. 예. 미국이 싫어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조선일보나 조중동이 그때 종편에 있기 전이죠. 노무현 정부한테 각을 세우던 시절이에요. 무차별적으로. 그게 편성한 걸 수도 있어요. 조선일보 지도부하고. 자, 이 기사를 쓰고 미국으로 도망을 갔죠. 뭐 도망을 갔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뭐 안기부에서 본인한테 체크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실제 아무 일도 발생하진 않았는데 워싱턴에서 글을 올립니다. 미국 정부 초청으로 싱크탱크와 군 관련 기관, 방위산업체를 둘러보기 위해 25일 새벽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날짜를 봐서는 기사를 송고하고 그 기사를 뭐 조선일보 측에 내자마자 아니면 비행기 표를 끊어놓고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망갔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의 변명인데 여기 보면 미국에 관련된 이야기죠. 어떻게 알았는지 미국 군 및 정보기관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 사실을 파악하고 여러 경로로 우리 관계자들에게 확인하는 정황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미국보다 늦었지만 다른 주변국도 이를 감지한 징후가 감지됐다고 합니다. 보안을 유지하는 의미가 반감된 것입니다. 아울러 군 일각에서는 고위층의 의지로 이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데 대해 불만과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다 자복을 하고 있지요. 예. 본인이 다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엠바고를 깬 이유는 미국이 다 알고 있었다. 주변국이 싫어한다. 그리고 군도 싫어한다. 자, 그때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려주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기자를 이 기사를 혼자만 알았을 건 아니었을 텐데 그가 말하는 것처럼 그 혼자만 알았다면 그는 미국 간첩인 것이죠. 여러 기자들이 알았다면 왜 그 기자들은 보도 경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 유 기자만 혼자를 보도하고 미국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네. 일고의 가치가 없는 변명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월간 조선에서 이런 기사를 또 실어서 위태위태한 정부의 그 계획을 이제 완전히 박살을 내놓죠. 제목도 상당히 말초적입니다. 예, 우리나라 기자가 쓴 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미국을 따돌리고 러시아, 프랑스 기술에 기대어 극비리의 사업 추진 중. 예,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에는 철저히 비밀로 한 채 탑재 원자로를 해수 담수화용으로 위장하여 핵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은 화약을 등에지고 불에 뛰어드는 격이라는 비판과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전투에서 승리한 유영훈이 한국에 돌아와서 이 일을 반성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의 행보, 본인은 승승장구했죠. 일제시대 친일파들의 후손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 이후에 태어난 많은 젊은이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로 유영훈의 영향권으로 편입되고 있어요. 그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소한. 그가 사석에서 그때 건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 그가 쏟아낸 수많은 기사들을 봤을 때 기자는 기사로서 본인의 뜻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흔적은 찾아볼 수가 전혀 없죠. 오히려 본인의 영향력을 점점 더 확대했죠. 그 젊은 세대들한테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거는 제가 임시정부 기념관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이제 김구가 경무국장으로 있을 때 임시정부 요인들이에요. 이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색깔이 도드라져서 지금 짙은 색으로 표시된 사람들이 그 당시 경호원들이에요. 경무국장이면 경호실장 정도 되는 거예요, 당시에. 밑에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작아서 안 보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뒤로도 일본은 끊임없이 밀정을 만들어 임시정부를 와해시키려 했으나 우리 경무국은 그들을 색출 처단하여 임시정부를 지켜냈다. 그 당시 일제가 많은 조선인들을 밀정으로 삼아서 우리 요인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조선인들이어야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밀정들은 대부분 조선인들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막아내는 책임을 진 사람이 경무국장 김구였고, 여기 지금 짙은 색에 표시된 사람들이 거의 경호원들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김구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김구는 여기 무력으로 임시정부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요원들을 조선 땅으로 보내서 적들을 처단했습니다. 동시에 그 적들을 처단했는데 처단한 주요 인물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혹시? 일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조선인들을 처단했어요. 많은 일본인들이 보낸 밀정들로부터 목숨을 지켰던 김구가 한국에 돌아와서 동료 조선인이 보낸 밀정에 총을 맞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죠. 참 아이러니한 역사의 전개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김구가 다시 되살아나서 지금 2022년 이 시점에서 오늘 언급드린 사안을 알게 됐다고 했을 때 김구가 유영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그 상상으로 유영원에 대한 유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시 유영원의 공격이 대상이 됐던 노무현이죠. 그래서 노무현이 전작권 환수와 자주국방에 대한 명연설을 남겼어요. 요거는 요 동영상 다음에 올망졸망 편에서 영상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 들어도 여전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연설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